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류주현입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의 한 체육공원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는데 저녁 시간 체육관 주변에서 운동을 하던 시민들을 무작위로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남성은 사건 직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관 주변 길바닥 곳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소방과 구조 인력이 부상자를 응급 조치하고 경찰은 현장을 통제합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시 체육공원에서 현지 시간 11일 저녁 7시 50분쯤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판모 씨가 SUV를 몰고 체육관 인근을 달리며 시민들을 무작위로 덮친 겁니다. 난동 차량은 원형 보행자 도로를 돌며 산책과 운동을 하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범행이 벌어져 적어도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根据习近平重要指示，中央已派工作组赶赴当地指导处置工作。广东省及珠海市正全力做好伤员救治、案件侦办、社会面防控等工作。 판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직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판 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 등을 놓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사건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이 올라왔지만 중국 당국에 의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차량 돌진 사건으로 사상자가 대거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소식에 중국 시민의 애도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광둥성 주하이시에서는 중국 최대 에어쇼가 개막을 했는데 부정적인 영향 등을 우려해 당국이 늑장 수습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돌진 사건이 벌어진 주하이 체육센터는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시민들은 건물 밖에서 촛불을 밝히고 헌화하며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인터넷 등에도 숨진 35명에 대한 애도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늑장 대응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주하이시에서는 이날 중국 최대 에어쇼인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가 개최됐는데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처음엔 쉬쉬하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올해로 15번째 맞는 주하이 에어쇼에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의 스텔스기와 중국판 사드 훔치, 최첨단 무인기 등이 공개됐습니다. Coming to China on this platform to display our product is also showing our commitment to the Chinese market.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베이징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미성년자 3명 등 5명이 다쳤고 9월에는 광둥성 선전에서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일본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민주당 등 야5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오늘 출범합니다. 현역 의원 40명이 참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용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야5당 소속 의원이 만든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오늘 국회에서 발족합니다. 민주당 26명, 조국혁신당 9명 등 국회의원 40명이 이름을 올렸고 공동대표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맡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함께 준비합시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 탄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제2호국권 남발 등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합니다. 탄핵소추안에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등 17가지 사유가 담길 전망인데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판결문을 토대로 문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안을 공개를 하고 국민들과 함께 탄핵안을 완성해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해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 등을 우려해 공식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발족식에 대해 국회의원 모임을 빙자한 사실상 탄핵 집회를 국회에서 열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목적으로 탄핵을 남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법원이 이르면 오늘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사흘 전 결론을 내렸는데 생중계를 놓고 여야 간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요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재판 생중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최종 시민 대법원 주요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했는데 2017년 1, 2심 재판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게 법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적은 3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1심 선고 등이었는데 모두 선고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며 망신 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생중계 여부 결정 시한이 정해진 건 없지만 방송 장비 설치 등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오늘쯤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에는요,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틀 뒤입니다.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선고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대리 검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어제는 대장동 재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금요일에 있는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생중계 여부가 굉장히 쟁점이잖아요. 법원도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일단 규정사항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적절한 여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생중계를 할 만한 이유는 있어요. 여태까지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특히 이 대표처럼 제1야당의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실 지지자들은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가 인정하지 말자는 또 메시지를 내게 되면 재판부가 공격당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의 맥락이나 취지, 이유 등을 직접 국민이 듣게 하는, 그래서 이거 왜곡되지 않게 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치권의 공방에 휘말리지 않을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뭐 과거 사례들을 보면 보통 사흘 전에는 법원이 생중계 여부를 결정을 해줬었거든요. 이게 뭐 방송 장비 설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결정을 해줬는데 어제 또 일단 결정을 안 내렸고 오늘도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다. 친윤계 유상범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상범 의원님이 좀 비상식적이다. 예를 들면 생중계를 거부하면 유죄라고 하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특검을 거부하면 그것이 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그 논리로 얘기하면 그럼 대통령이 유죄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논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판사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건 국민의힘과 용산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다. 2년 6개월 동안 내내 한 게 뭡니까? 전 정부 탓,
야당 당대표 사법 리스크만으로 끌고 왔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총선 대패했죠.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10%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재판부의 양심에 따른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뒤늦게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압박을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반전을 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매우 무능한 발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심 선고일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연일 SNS를 통해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준호 의원이 위증교사 핵심 정리라는 영상도 SNS에 올렸고요. 내용은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변론은 사실은 이제 법정 내에서 이미 했고요. 네. 최후 진술까지 마친 이후에 또 저런 공방을 이어가는데 문제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그 엄중함, 본인의 불안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여겨져요. 예. 이전에 이 대표께서 분명히 그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도 보면 그때 단식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대표 연설에서는 본인이 당당히 걸어가겠다,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 심사에 당당히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했으면서 하루 전날 체포동의안 그 가결 여부 결정되는 하루 전날 호소했어요. 부결시켜달라고. 아마 비슷한 심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의 경우는 공직선거법과 또 다른 면이 없잖아 있고 그 부분은 기록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그 혐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또는 본인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호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들은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고 그 재판부에서 설령 유죄가 돼서 본인의 피선권이 박탈되는 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당 내에서는 어떤 헤게모니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무죄 촉구 탄원서 제출도 했고요. 또 현역 의원들이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을 표현하는 거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다른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야당 당대표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사라고 있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소위 야당 당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또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예를 들면 국민의 권리인 것이고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의 어떤 아주 되게 인기 있는 정치인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소위 기소가 됐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까지도 문제 제기하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 심한 말씀까지 하세요. 무슨 사전 불복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헌법 공부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전 불복은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정치 행위를 하면서 이루어진 그 죄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정치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 있었던 일이고 또한 그 죄의 혐의 자체를 놓고 보면 이건 정치인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그 정치인의 행위가 아닌 혐의에 대해서 정당이 나서서 하는 거, 그다음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거, 특히나 국회의원들 보면요, 토론회까지 합니다 안에서 이게 무죄라고. 아니 본인들이 무죄인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 선처 탈원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지층이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서를 내는 건 좋은데 무죄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무죄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야당 제1대표이기 때문에 제1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이 저렇게 많다. 그럼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죠. 동일한 논리로 얘기하면 유죄인지 어떻게 합니까? 유죄로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처라고 탄원하는 것이지 무죄라고 탄원하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논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무죄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판사가 하는 겁니다. 판사가 할 때까지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유죄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 유죄 탄원한 적이 있어요? 탄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유죄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유죄라고 주장 안 하셨어요? 아니 유죄라고 주장하지 재판부에다 유죄 탄원서를 내나요? 왜 생중계를 왜 주장하십니까?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생중계 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심 선고일 다가올수록 국민의힘도 바빠 보여요. 어제는 이 사법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야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한동훈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합니다. 그날은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됩니다.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 세 번째로 연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시위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외 집회뿐만 아니고 16일 날 한다는 거잖아요. 예. 또 15일 날 보면은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제 법원 앞에서 네. 본인들 주장은 5천 명 정도 모아서 시위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판사를 협박하는 것 이외에 수험생들 불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5일부터 해서 뭐 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논술고사를 본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논술고사라는 것은 가장 그 자녀들의 어떻게 보면 민생의 선두인데 이런 형국에서 방탄을 위해서 또는 판사에 대해서 압박성 어떤 시위를 하기 위해서 강행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정녕 법원에 만약에 재량에 의한 판단을 받고자 원한다면 이제 수험생의 불편마저 초래하는 이런 시위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서초동 가보면 사실 그 법원 주변이 뭐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주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날 시위를 하면 수험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본인께서 예를 들면 법률가 아니십니까? 예.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 당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헌법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요, 본인이 한 말을 지키세요.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습니까? 제3자 추천하는 특검하겠다. 본인 말은 안 지키면서 남한테 그런 예를 들면 엄중한 잣대를 대고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야당 당대표 하시는 게 맞나?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불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험생들의 혹시나 불편을 초래하거나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저게 불법이 아니면 다 해도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헌재나 대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네. 지금 1심 선고일 다가올수록 여야의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명태균 씨가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명 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저는 누구나 추천하는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그냥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공직에 있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망각하고 제가 어떤 발언을 한 게 아니거든요. 뭐 들으신 것처럼 명태균 씨는 나는 그냥 도운 거다.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열리는데 구속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공직 후보자 공천할 수 있죠.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가면 안 되죠. 물론 이제 돈이 오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진술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고 청구한 것 같고 영장 사실에 보면 어쨌든 그 공천 관련해서 뭐 3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다고 그런 혐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중대하고요. 진술이 뒷받침된다라면 혐의 소명이 된다고만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아마 발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명태균 씨 구속영장 7쪽짜리 분량인데 저기에는 명태균 씨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혀 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워낙 검찰만 비판해서 근데 검찰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예. 아마 검찰 스스로가 단계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치자금법 외에도 소위 이제 여론을 조작하고 공천을 개입하고 그다음에 창원 산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 내용도 보면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친분 관계를 과시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은 매우 문제가 많은
정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친분을 과시하게 되는 힘의 배후가 누가 있었는가라는 문제가 핵심이겠죠. 근데 지금 제기가 되는 건 대통령 내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검찰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명태균 씨의 과시라고만 얘기한다면 국민이 이걸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은 비판하지 않습니다만 내일 모레는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 검찰 수사 속보 계속해서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도 부를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쨌든 명태균 씨와 친분이 형성된 시기가 2020년도 경이라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본인의 해명과는 약간 다른데 뭐 그거 자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는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누구누구는 어때라는 이제 취지의 뭐 메시지가 오고 간 내역들이 나왔나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어쨌든 소환이든 아니면 뭐 우편이든 전화든 확인할 과정 분명히 거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도 이준석 의원은 조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공개된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공천 과정을 따라가는 듯한 또는 앞서가는 듯한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그 경위에 대해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확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욱 부원장님께도 여쭤볼게요. 그 언론 보도 또 하나 나왔는데 명태균 씨가 이 코바나 컨텐츠가 적힌 돈봉투 500만 원이든 돈봉투 사진을 그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검찰이 입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소위 대통령 내외가 어떤 형태로든지 명태균 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태균 씨는 그게 교통비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비로 500만 원을 주겠습니까?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하는 자기의 죄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기는 계속 SOS를 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본인이 SOS를 친다라고 하는 거 뭔가 죄가 있으니까 SOS를 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나왔다면 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황으로 500만 원이라고 하는 교통비를 줬는지 아니면 주지 않았는데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봉투는 줬지만 500만 원이 아닌 건지 명확히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내외의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방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대통령 내외든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좀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돈이 오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그것이 교통비로 500만 원이 주어졌다면 예.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비춰보면 원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천에 도움을 줬다라고 하니까 도움 준 사람이 돈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돈을 받아야지. 네,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이른바 독소조항 수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정안 내용, 여야 입장 지금 다르고요.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근데 국민의힘 그 의원들 다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분열책으로 저도 읽혀지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저 수정안을 논의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보면 공천이나 대선 과정이 지금 수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것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가 수사한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 중립성 내지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공수처에 수사하는 게 맞죠. 왜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 수사하는 것은 자기가 벌인 일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한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친한계 가리지 않고 이 수정안이 무늬만 제3자 추천이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한동훈 당대표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의 예입니다만 저희 계속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서 제3자가 추천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해주겠다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예를 들면 여권 분열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국민들의 60, 70%가 특검을 요구하면 그럼 국민들이 소위 여권을 분열하려고 그런 제기를 하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계속 제가 볼 때 수사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니까 특검을 주장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한동훈 당대표가 우리 문제 없어. 우리는 무죄야.
자, 특검은 상관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 본인 얘기에도 맞는 건데 저는 이 정도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저희가 의심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생중계 받으세요. 뭐? 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기존에 제3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얘기한 적은 일단 없고요. 또 하나 진상규명을 위한다면 그런 걸 고려해보겠다라고 예전에도 했었던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이 특검 법안은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 기존의 최상병 특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아까 이해충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와 관련된 거잖아요. 대통령 내외의 문제인 거고 집권 여당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두루킹 특검도 마찬가지고 소위 여당을 배제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왜 그러냐면 오케이, 저는 그러면.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지금 여야 합의 안 하잖아요. 여당이 합의 안 해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합의를 안 해줍니까? 헌법상 이해충돌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없는 거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변호사시니까. 자,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제3자 추천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여야가 각각은 다르다는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회의 전까지 특검법 신경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관여하기 시작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위험 제거를 포함한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운영 등을 북한 군인에게 훈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의 신상이 오늘 공개됩니다. 유부남인 이 장교는 피해자와 교제해오다 헤어지는 문제로 자주 다투자 치밀하게 살해를 계획하고 수사망을 피할 궁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아침 중령 진급을 앞둔 유부남 양 씨는 올해 초부터 내연 관계로 지낸 같은 부대 군무원인 피해자를 태우고 과천의 부대로 출근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헤어지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두 사람은 출근길에도 다퉜습니다. 양 씨는 사무실로 들어가기 직전인 오전 7시 35분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를 검색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조 번호판을 찾을 때 이미 살해의 동기가 생겼다고 보고 오후 3시에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양 씨는 저녁 9시에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했고 다음 날 저녁 화천 지역 북한강변에 유기했습니다. 화천에는 자신의 차량을 끌고 왔는데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붙인 상태였습니다. 사체 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이제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 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인다는 그런 판단이. 경찰은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에 근무했던 양 씨가 체포 직전 삭제한 피해자 휴대전화의 일부 내역은 포렌식으로도 복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의 신상 정보는 강원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오늘 나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이후 여러 가지의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되면서 비판도 제기됐었는데요. 앞서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SUV가 중앙선을 넘어 휘청거리더니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건데 김 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고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습니다. 검찰 소닉샵 트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도망간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에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량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로 김 씨를 기소하고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리자수한 매니저와 이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킨 본부장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번째 반성문을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군 장교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거기서도 네. 뭐 구체적인 정황들이 좀 드러났는데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지난달 25일에 군 장교가 본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예. 25일 날 그게 오후 3시경이었는데요. 그날 저녁에는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훼손한 시신을 화천 북한강에 버린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시신의 일부가 북한강에서 떠오르면서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같은 부대의 군무원과 군 장교였다는 것 이외에 최근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범행 동기가 드러났는데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가해자인 군 장교가 실상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네. 헤어지는 문제로 한 3달 정도 계속적으로 좀 다툼이 있어 왔는데 그날도 출근을 같이 하면서 출근길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이 군 장교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예.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경찰 수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범행 전에 휴대전화로 위조 차량 번호판도 검색을 예. 했다고 하고요. 이런 점들로 봤을 때 계획 범죄 정황이 명확해 보여요. 예, 맞습니다. 지금 피의자 같은 예.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범행 당일에 오전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 위조라는 것을 휴대폰으로 검색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이 상황이 나왔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화천의 그 북한강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군 장교가 본인의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차량에 다른 번호판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번호판을 또 알아보니까 이 군장교의 차량과 같은 차종 그리고 같은 색깔을 썼던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 것을 넘어서서 차량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 범죄가 아니냐라는 그 경찰의 무게감을 두고 있고 프로파일러를 3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조 차량 번호판도 있지만 그 앞서서 이제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지고 또 네. 가족들에게 생존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맞습니다. 신호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피해자가 이미 사망을 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피의자가 예.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존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회사에다가는 문자를 보내서 이 휴가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켰다 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가족들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이 지금 피의자 군 장교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화천 북한강에 예.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도 실상은 본인이 과거의 군부대로서 근무를 했던 지역입니다.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계획 범죄가 아니냐라는 것에 지금 무게감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 전해드렸던 대로 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네. 나옵니다. 예. 김 씨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의 김호중 씨가 지난달 말에 3번째 반성문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 반성문이 양형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음주운전으로 이제 걸렸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것이 있습니다. 네. 일단 본인의 매니저로 하여금 뭐 대리자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사건 이후에 본인이 술을 더 마셨단 말이에요. 편의점에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이런 그 술타기 수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김호중 씨의 모습들을 보면서 팬들과 국민들이 굉장히 큰 공분을 이제 쌓았던 부분들이 있고 또 문제는 비슷한 형태로 음주의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이후에 술타기 수법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이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이 3년 6월이라는 꽤 높은 형을 구형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선고는 2주 정도가 남아 있는데 김호중 씨가 여기에 대해서 반성문을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범죄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이후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옷차림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 저게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 맞아? 라는 모습들을 사실상 보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법원에서는 장량 감경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3년 6월을 구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에서는 범행도 중하지만 이게 어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이런 부분을 어떠한 반성문을 보이고 그리고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민들께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형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형을 낮추려는 의도는 있지만 그래도 검찰이 3년 6월 구형했고요.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내려지는 거잖아요. 징역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오전에 선고가 나는데요. 예. 지금 징역형이 지금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만약에 초범이라면 예. 집행유예가 붙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고 하기에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뭐 술타기 수법이 있어서 음주운전 수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으로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소속사 대표라든지 예.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범행을 은폐했던 시도 이것까지 함께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법원 쪽에서는 지금 3년 6월이라는 구형에 있어서는 조금 낮은 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집행유예도 붙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술타기 수법 막기 위한 이른바 김호중법 네.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의 문제가 됐던 부분 술타기 수법 이런 것들에 예. 있어서 이런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까지도 벌금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에서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미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4일 본회의에서 아마도 이 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선우 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가 어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정리부터 해주시죠. 일단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같은 경우는 22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올해 4월에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 또 문제가 되었던 게 선우은숙 씨가 어릴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해서 집안일을 잘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언니가 집에 와서 가사일을 좀 도와줬는데 선우은숙 씨가 없는 사이에 친언니를 유영재 씨가 강제추행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2023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선우은숙 씨의 언니가 올해 4월에 그 이혼 과정에 있어서 유영재 씨를 분당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난 17일에 성폭력범죄특별법으로서 유영재 씨가 불구속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인 것이죠. 네, 일단 유영재 씨는 뭐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버 채널 통해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즉 녹취록이 있다라면서 유 씨의 혐의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녹취록이 없었으면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알려진 초반부터 본인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소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녹취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이 녹취록이 상당 부분 영향이 끼쳤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 자택 경호에 로봇개가 투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로봇개는 비밀경호국 소속으로 순찰을 도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네 발 달린 로봇이 넓은 리조트 부지를 순찰하다가 낯선 이를 경계하듯 멈춰서 쳐다봅니다. 몸통에는 센서로 보이는 기계가 장착돼 있고 다리에는 쓰다듬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선 승리 이후 경호가 강화된 트럼프 당선인의 말어라고 자택 앞에서 로봇개가 포착됐습니다. 비밀경호국은 로봇개가 대통령 보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an increased use of technology, not only to assist in communications, but also situational awareness when we're doing our protective mission. 스팟이란 이름의 로봇개는 현대차 그룹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했습니다. 주로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자료 수집과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한 현장에도 투입됩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2022년 CES 발표회 때 스팟과 함께 무대에 올라 휴대전화처럼 사람들이 매일 스팟을 데리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가 2차례의 암살 위기를 겪은 만큼 경호 강화의 일환으로 스팟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장중 한때 9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9만 달러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시기 전에 확인했어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한 1억 2,500에서 600 사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새벽에 장중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하면서 또 오르는 추세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막 투자하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변동성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유는 가상화폐의 특징이죠. 사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그동안 쭉 추세를 보면은요. 10일 동안 갑자기 오르다가요. 이제는 쑥 또 다시 장기적으로 보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봤을 때 트럼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금 뭐 다시 한번 시가총액도 높아지고 이제 자금이 쏠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오르는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잖아요. 기대 심리가 선반영되거든요. 트럼프가 됐어, 트럼프 당선인이 됐어. 그러면은 일단 우호적으로 발언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투자 자금이 또 몰리게 되는. 그러면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로 또 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10만 달러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축 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비트코인 채굴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겐슬러 위원장이라고 있는데 증권거래 위원장인데 가상화폐를 억눌렀던 규제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 이 사람 해임시켜버리겠어. 물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해임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해임시켜버리겠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공약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10만 달러 정말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정말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의 코스피 다 떠나고요, 코스닥 다 떠나고 이제 코인 시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지금 딱 이제 대선 이후에 미 대선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요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466조 원을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은 시가총액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우리 증시 시총까지 넘어섰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총이 많아졌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가격이 또 올랐다는 얘기도 해요. 거래대금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이제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되다 보니까 시총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이 넘어갔는데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 국내 장의
매력도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이런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당분간 우리 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실 뭐 ETF 상품도 나온 이후에 사실상 정통 금융시장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시선이 이제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뭐 가상화폐야, 이거는 뭐 내재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투자 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금융 상품으로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 보니 뭐 금액도 오르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시총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투자 과열 양상 때문이지 또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포모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여기서 투자 안 하면 소외될 것 같고 돈을 못 벌 것 같은 심리적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제발 그러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금 통장 빼고 적금 빼갖고 아니면 대출까지 받아갖고 또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일어났어요. 절대 포모 현상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기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신중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본다 그러면 관세 얘기 나오고요. 감세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관세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유도하게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다시 일어나면 금리 잘 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감세된다 그러면 재정 지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국채 발행해갖고 돈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시장. 그러면 가상화폐 직격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신중론이 나오는 게 이러한 다양한 공약들이 실제 이행이 된다 그러면 절대 가상화폐에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지만 희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금값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원래 금은 안전자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으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왜?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불확실성이 끝났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항상 얘기했던 거 전쟁 끝낼게. 그러면은 더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값이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소폭 조정도요. 아직도 지금 시장에 가보면요. 한 돈에 1만 원이 넘어갑니다. 국제 시세도 2,700달러 선보다는 트라이 온스당 2,700달러 선 밑에는 있지만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은요. 일단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그동안 좀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금리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는 게.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금값은 사야속 갈수록 물론 조정을 받겠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일각의 목소리는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높은 상태고 금값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지금 받고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 2,500선을 내려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반발력이 변전성이 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변동성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에 투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일단 우리 국내시장에 누려왔던 세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금투세,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그다음에 수급적 측면인데 두 가지는 끝났어요. 금투세 없어졌죠. 이제 이슈가 좀 끝났습니다. 미국 대선 끝났잖아요. 그럼 불확실성 두 개는 끝났는데 하나가 남아 있어요. 수급, 거래 대금입니다. 그동안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다 미국장으로 가셨고요. 다 코인 쪽으로 가셨거든요.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뭐 우리 국내 주식이 자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더 잃어버린 거고 이게 사이드다 보니까 더 재미없어.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완전히 끊겼다라는 거. 그 중심이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땐 국내 장에 대한 좋은 흐름을 이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저는 삼성전자에 좀 달려있다고 봐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의 이슈가 딱 나온다. 이벤트가 되면서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야기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경복궁 주변으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서울도 단풍으로 만추에 접어들었는데요.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청와대로 길을 걸으며 가을을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시각입니다. 향원정 주변 단풍부터 은행나무길, 서울의 빌딩 숲과 남산타워까지 한꺼번에 내려다 보이네요. 네, 하늘에서 보는 가을 풍광 참 멋져 보이는데요. 경복궁 외에도 서울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었죠? 네. 창덕궁, 덕수궁도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에는 벌써 노란 은행나뭇잎이 융단처럼 깔렸습니다. 서울시청 소소문청사 1동에 있는 전동전망대에 올라가면 단풍으로 물든 덕수궁의 전경을 누구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방 시간은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라고 합니다. 단풍길도 걷고 인증샷을 남길 가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가을색을 찾아서 늦가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충청 이남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동해안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0도, 부산 21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능은 11월 16일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한파 수준의 추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패딩을 착용할 정도의 날씨였는데요. 올해 수능일에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과 낮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복장은 평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옷, 그리고 체감온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옷이면 좋은데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었다가 더우면 단계적으로 벗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입고 벗기 쉬운 지퍼가 달린 옷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능일 날씨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등굣길에는 아침 기온이 8도로 시작하며 다소 쌀쌀하겠고요. 이후 1교시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4교시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시험이 모두 끝난 늦은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퇴실 시간을 대비해서 작은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